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첫 강의네요. 우리 그 뒤에 계약법 못 끝냈죠? 그래서 한 2시간 정도 계약법 보고 다시 맨 앞으로 오겠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펴시냐면 538페이지입니다. 538페이지. 538페이지 보시면 계약의 의의가 나오죠. 물론 계약은 승낙을 얻어야 성립하는 법률행위가 계약이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그 다음에 하단에 보시면 2번 계약 자유원칙이 나오는데 그냥 의 정도만, 어차피 상대방으로부터 승낙을 얻어서 하는 것이니까 나쁜 짓만 아니면 뭐든지 할 수 있다. 이게 계약 자유원칙이고요. 오른쪽에 제한 같은 거 보실 필요 없고요. 넘겨보시면 540페이지 약관이 나오는데 약관에 대해서 실제로 출제하지는 않습니다. 543페이지로 갈게요. 543페이지로 나가시면 계약의 종류해가지고 전형계약, 비전형계약인데 민법에 나열되어 있는 계약은 전형계약, 민법에 없는 계약은 비전형계약이다. 이 정도고, 그 다음에 쌍무계약, 편무계약인데요. 쌍방 모두에게 채무가 발생하는 계약은 쌍무계약이고요. 한쪽 편에만 채무가 발생하는 계약은 편무계약이다. 일반적으로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유상계약은 대부분이 쌍무계약이고 무상계약은 편무계약입니다. 이 정도 개념만 잡고 넘어갑니다. 넘기셔가지고 544페이지 오시면 낙성계약, 요물계약이라는 내용이 나와요. 이런 문제거든요. 갑이 을에게요 청약을 하고 그 청약에 대해서 좋다, 내가 네 뜻대로 하겠다라고 승낙을 하고, 다른 거 필요 없이 이렇게 승낙만으로 성립한다면 이걸 우리가 낙성계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낙성계약이라는 말은 앞에 승자가 빠져 있는 거예요. 승낙만으로 성립하는 계약, 이런 얘기고요. 이게 원칙이에요. 다만 예외적으로 승낙 외에 일정한 물건이나 행위가 요구되는 계약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요물계약이라고 하고요. 요물계약의 종류는 좀 기억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첫째, 계약금 계약은 요물계약이다. 따라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것만으로는 성립되지 않고요. 실제로 계약금을 지급해야 성립되고요. 또 보증금 계약도 요물계약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돈 대신 물건으로 갚는 대물변제도 요물계약이고요. 네 번째, 현상 광고도 요물계약이에요. 그래서 요 네 가지는 요물계약이고, 따라서 의사의 합치, 승낙만으로는 성립되지 않고요. 일정한 물건이나 행위가 필요하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래요. 일단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계약의 성립이 나오는데, 계약은 원칙적으로 낙성계약이므로 청약이 있고 그에 응하는 승낙이 있으면 계약이 뭐가 되냐면 성립되거든요. 그래서 한 장을 더 넘겨보시면 546페이지 계약의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의 성립이 나오고요. 1번 청약은 말 그대로 계약을 청한다는 말이고요. 이것도 의사표시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되면 효과가 생기는 것이 원칙인데, 유의하실 것은 뭐냐면 가번에서 청약의 확정성이 나와요. 어떤 문제냐면 청약이 있고 그에 응하는 승낙만 있으면 계약이 성립되니까 결국은 청약이 되기 위해서는 승낙만 있으면 계약이 성립될 수 있을 정도로 내용이 확정되어야 한다는 거죠. 만약에 그 정도 이르지 않았다면 우측에 답번에서 청약의 유인이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청약에 효력해서 효력 발생 시기가 나오는데 의사표시니까 도달주의죠. 따라서 원칙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된 후에는 효과가 생기고요.
도달된 후에는 철회하지 못하고 또 청약자가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되더라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말은 앞의 내용과 우리 의사표시와 똑같고요. 하단에 4번 청약의 구속력에서 나오는데 한번 넘어갑니다. 넘어가셔가지고 승낙기간을 정한 경우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인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청약은 의사표시니까 상대방에게 도달된 후에는 처리하지 못해요. 그러면 언제까지 처리하지 못하느냐? A. 승낙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그 기간 동안은 처리하지 못하고 B. 승낙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 상당한 기간 내에는 처리하지 못한다. 이 정도고요. 하단에 4해가지고 종속기간도 청약의 존속기간도 같은 취지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승낙해가지고 의가 나와 있고 갑은 승낙의 상대방은 청약자다. 기억해 두시고 하단에 보시면 승낙이 효력해가지고 승낙기간을 정한 경우에서 넘겨보시면 원칙적으로 그 기간 내에 도달해야 계약이 성립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550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1. 격지자 간의 계약의 성립 시기 해가지고 격지자 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 성립합니다. 그래서 이거 꼭 기억해 두시는데 계약의 성립 시기는 승낙의 발신시다. 다시 말하면 계약은 언제 성립하는 거냐면 승낙을 발신한 때 성립하게 되거든요. 그럼 결과적으로 승낙기간 내에 도달이 돼야 계약이 성립되는데 그 성립되는 시점은 발신시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문제가 좀 있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승낙기간 내 부도달을 해제 조건으로 해서 승낙의 발신시 계약이 성립된다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이게. 자, 계약을 언제 성립하냐면요. 발신시 성립합니다. 다만 승낙기간 내에 도달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기간 내에 도달하지 못했다면 성립했던 계약의 효과가 어떻게 해요? 없어져 버리는 거다. 그래서 승낙기간 내 부도달을 해제 조건으로 해서 발신시 계약이 성립되게 되고요. 이런 거죠. 그죠?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그 밖의 방법에 의한 계약 성립은 1번 교차 청약이 해가지고 똑같은 내용의 청약이 교차가 된다면 굳이 별도의 승낙이 없이 양 청약이 모두 도달됐을 때 계약이 성립되고요. 2번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은 승낙을 꼭 말로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승낙으로 볼 수 있는 행위가 있다면 그 행위만으로도 계약이 바로 성립되게 된다. 주의하실 것은 넘겨서 550회 상단에 보시면 계약의 성립 시기 해가지고 언제냐 성립 시기에 대해서 안 때가 아니라 그런 행위가 있을 때다 정도입니다. 여기까지 쭉 넘어온 이유가 있어요. 여기서 시험 문제 거의 안 내더라고요. 여기서 안 내고 이제 우리가 지금 나올 만한 걸 봐야 되는데 요 계약법 총론에서는 한 문제 내지 두 문제 정도 출제를 해요. 출제를 하는데 이게 좀 요새는 종합적인 문제를 출제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을 좀 집중해서 공부하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좀 알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사에서 이제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 나오고 있죠. 이거 좀 정리 좀 해야 됩니다. 간단하게 정리할 겁니다. 원시적 전부불능입니다. 원시적 전부불능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이행할 필요가 없고요. 이행하지 않더라도 책임을 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원시적 전부불능에 대해서 계약 체결자가 이미 알았거나 또는 알 수가 있었고 상대방이 만약에
선이고 무과실이라면 원시적 전부 불능인데도 불구하고 체결자는 상대방에게 책임을 져야 되는데 요 책임을 뭐라 하느냐면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라고 하고요. 책임의 내용은 신뢰 이익을 배상합니다. 다만 무엇보다는 클 수는 없냐면 이행 이익보다는 클 수가 없다까지가 전부예요. 그죠? 그래서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은 무슨 불능에서 문제가 되는 거죠? 원시적 전부 불능에서 문제가 되고요. 요건은 체결자는 알았거나 알 수 있었고 상대방은 선이고 무과실이어야 되고요. 효과는 신뢰 이익을 배상하되 무엇보다는요? 이행이익보다는 클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 하나 조심할 것은 뭐냐면 모든 손해배상은 원칙적으로 이행이익을 배상하는 겁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만 신뢰이익 배상이다. 이거 꼭 기억해 주세요. 모든 손해배상은 무슨 이익 배상이죠? 신뢰이익 배상인데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만 죄송합니다. 모든 손해배상은 원칙적으로 이행이익 배상인데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만 신뢰이익 배상이라는 것만 꼭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끝이에요. 그 다음 우측에 계약에 효력해가지고 한 장을 넘겨보시면 554페이지에서 이 동시이행 항변권이 나옵니다. 이 동시이행 항변권도 정리를 해야 되는데요. 일단 첫 번째 정리할 것은 언제 동시이행 항변권이 인정이 되느냐 문제인데, 첫째, 쌍무 계약의 경우에 동시이행 항변권이 발생한다. 이게 첫 번째 기억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범위라면 매매나 임대차 이런 유상 계약의 경우에 뭐가 인정이 되냐면 동시이행 항변권이 인정이 되고요. 그 외에도 두 번째, 어떤 이유든지 간에 원상 회복해야 되는 관계는 동시이행 관계입니다. 무효가 돼서 원상 회복을 하든 취소가 돼서 원상 회복을 하든 해제가 돼서 원상 회복을 하든 아니면 권리가 소멸이 돼서 원상 회복을 하든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관계는 다 뭐냐면 동시이행 관계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손해배상 채권이 동시이행 항변권이냐, 요 문제에 대해서 주의하실 것은 뭐냐면 손해배상 채권을 발생시킨 원래의 채권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 채권이 손해배상 채권이면 원래 채권이 동시인 관계면 손해배상 채권도 동시인 관계고요. 원래 채권이 유치권이면 손해배상 채권도 뭐죠? 유치권입니다. 다시 말하면 손해배상 채권이 유치권인지 아니면 동시이행항변권을 판단하는 기준은 그것을 발생시킨 원래 채권을 기준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네 번째 변제입니다. 돈을 갚는 것이 동시행 관계냐, 돈을 갚는 것과 영수증을 받는 것은 동시이행 관계지만 돈을 받는 것과 채권 증서를 반환받고 돈을 갚는 것과 담보를 말소하는 것은 동시행 관계가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뭐죠? 담보 말소입니다. 담보를 말소하는 것은 뭐가 아니죠? 동시행 관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갚으러 가면 먼저 갚고 영수증을 받았다가 나중에 무엇을요? 담보를 말소하는 것이지, 담보 말소 안 하면 돈 못 갚겠다라고 뭐 할 수는 없죠? 거부할 수는 없다는 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정리해야 될 것이 뭐냐면 선이행 의무자입니다. 먼저 이행하기로 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동시이행 항변권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말 그대로 먼저 뭐 하기로 했죠? 이행하기로 한 사람이니까.
다만 예외적으로 선이행 의무자도 동시이행 항변권 행사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돼요. 첫째, 상대방에게 이행이 곤란한 현저한 사유가 존재한다면 선이행 의무자도 동시항변권을 행사할 수가 있다. 두 번째, 이행지체 중 상대방의 이행기가 도래한 경우에는 선이행 의무자도 동시항변권을 행사할 수가 있다. 이 정도만 좀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끝입니다.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557페이지에 위험부담 문제가 나옵니다. 일단 위험부담에 대해서는 후발적 불능입니다. 후발적 불능이고 요 후발적 불능에 대해서 채무자에게 아무런 고의도 없고 과실도 없을 때 문제가 위험부담 문제고요. 일단 위험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부담한다는 의미는 두 가지 의미를 갖게 되는데요. 첫째는 쌍방 모두 이행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를 갖고요. 만약에 이행한 것이 있다면 이행할 필요가 없는 것이니까 부당 이득으로서 반환받을 수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근데 항상 채무자가 부담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외적으로 채권자가 부담하는 경우가 있는데 요 채권자가 부담한다는 말은 후발적 불능인데도 불구하고 채권자는 이행을 해야 된다는 의미가 되고요. 채권자가 위험을 부담하는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채무자에게는 아무런 고의가실이 없지만 후발적 불능에 대해서 채권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다면 위험을 채권자가 부담하고요. 두 번째, 채권자가 수령지체 중에 후발적 불능이 된 경우에는 위험을 채권자가 부담합니다.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누가 채권자가 채무자인지가 문제인데요. 일단 일반적인 매매계약에서 채무자는 매도인을 의미한다는 거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채무자가 매도인이니까 결국은 채권자는 누구를 말하냐면 매수인을 의미하게 되고요. 매수인이 위험을 부담한다는 말은 채권자가 이행을 해야 된다는 말은 후발적 불능인데도 불구하고 뭘 해줘야죠? 대금을 지급해야 된다는 의미가 됩니다. 갑이 A라는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을에게 팔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 건물이 매매 계약할 당시에는 있었는데 계약을 하고 나서 건물이 무너졌다면 후발적 불능이 되고요. 만약에 지진이 나가지고 건물이 없어졌다면 이때는 위험 부담 문제가 되는데 요 매도인이 뭐가 되냐면 채무자가 되고요. 매수인이 채권자가 된다는 거 항상 조심하셔야 되고, 그럼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지진이 나서 건물이 없어진다면 갑은 을에게 건물을 못 넘겨주겠죠. 을도 갑에게 뭘 안 줍니까? 대금을 안 줄 것이고, 따라서 지진 때문에 피해보는 사람은 누가 되는 거죠? 매도인 채무자가 된다는 거죠. 따라서 원칙적 위험을 채무자가 부담한다는 말은 쌍방 모두 뭐 할 필요 없죠? 이행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가 되고요. 만약 을이 갑에게 이행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부당이득으로서 뭐 할 수 있습니까? 돌려받을 수가 있다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근데 만약에 지진이 나가지고 건물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면 매수인 을의 과실로 건물이 없어진 거라면 이때는 위험을 누가 부담해야 돼요? 채권자가 부담해야 되고요. 채권자가 부담해야 된다는 말은 건물이 없어졌더라도 돈을 줘야 된다. 이런 의미가 되니까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위험 부담에 대해서는 주의하실 것은 요건입니다. 후발적 불능이고
채무자에게 아무런 고의 과실이 없을 때 누가 책임을 부담하느냐가 뭐가 되죠? 위험 부담 문제가 되고요. 원칙적으로 누가 부담하죠? 채무자가 부담하고, 채무자가 부담한다는 말은 쌍방 모두 뭐 할 필요 없죠? 이행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가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끝입니다.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558페이지에 뭐가 나오냐면 제3자를 위한 계약이 나오는데, 요 제3자를 위한 계약은 용어가 좀 중요합니다. 사례로 좀 설명드리면, 을이 갑에게 1억 원을 빌려줘서 1억을 받을 돈이 있는 채권자인데요. 갑이 돈을 갚아야 되는데 갚을 돈이 없어요. 그래서 고민하고 있다가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고, 요 매매 대금을 죄송합니다. 을이 병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계약을 했다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고 하고요. 여기서 병을 수익자 또는 제3자라고 하고, 갑을 요약자 내지 요약자라고 하고요. 을을 낙약자라고 하고, 을이 병에게 돈을 지급한다. 을과 병 간의 관계를 수익관계라고 하고요. 갑이 을과 매매 계약을 했다. 갑과 을 간의 관계를 보상관계라고 하고요. 병이 갑에게 전에 1억을 빌려줬다. 병과 갑 간의 관계를 대가관계라고 한다. 용어가 좀 돼야 돼요. 용어가 되면 내용은 어렵지 않습니다. 첫째, 일단 보상관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수익관계에 영향을 줍니다. 따라서 갑과 을 간의 매매가 무효면 을은 병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요. 이때 병은 보호의 대상으로서 제3자가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우리가 제3자 개념에 대해서는 통정어휘 표시 때 하면서 이런 말씀 드렸어요. 새로 와야 된다. 새롭게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만이 뭐죠? 제3자다. 근데 병은 요 매매계약에 처음부터 포함되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새롭지 않기 때문에 뭐가 아니죠? 제3자가 아니다. 따라서 갑과 을 간의 매매가 예를 들어서 통정어휘 표시여서 무효면 을은 병에게 대금을 안 줍니다. 병이 뭐라 하더라도 선이라 하더라도 꼭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대가관계는 수익관계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병이 갑에게 1억을 빌려준 관계가 무효라 하더라도 을은 병에게 계약의 내용대로 대금을 지급해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병 수익자는 돈을 집격받겠다라는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고 나서는 첫째, 직접 돈을 달라고 이행을 청구하는 거 가능하고요. 또 만약에 을이 병에게 제때 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한데, 유의하실 것은 병은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병 스스로 계약을 취소할 수도 없고 해제할 수도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병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에는 이제 갑과 을은 임의적으로 병의 권리를 소멸시킬 수도 없고요. 계약의 내용을 변경시킬 수 없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이 정도가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전부가 됩니다. 교재는 안 읽어보신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너무 내용이 어렵다고 느껴질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562페이지 오시면 뭐가 나오냐면 계약의 해제가 나와요. 일단 의미 성질이 나오는데 유효한 계약을 소급해서 무효화시키는 것을 우리가 계약의 해제라고 합니다. 해제는 단독행위고 해제권은 형성권입니다. 다시 말하면 해제 사유가 발생한다면 해제권자는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하게 되는데, 2번 해제와 구별되는 개념에서 1.
합의 해제는 상대방의 승낙을 얻어야 성립하는 계약을 우리가 승낙을 얻어서 하는 해제를 합의 해제라고 하거든요. 근데 유의하실 것은 뭐냐면 해제에 관한 민법 규정은 합의 해제에 적용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해제를 정리할 건데 해제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뭐냐면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해제하는 거기 때문에 민법 조항의 대부분은 뭐냐면 언제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해제하는 거냐 요 내용이거든요. 만약에 상대방으로부터 승낙을 얻어서 해제한다면 그런 사유 필요 없습니다. 따라서 합의 해제는 민법 규정이 적용되지는 않아요. 다만 제3자 보호 규정은 합의 해제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왜냐하면 일방적으로 하든 뭐 승낙을 얻어서 하든 해제라는 경우에는 제3자의 권리를 뭐하지 못해요? 침해하지 못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동일하다는 거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우측에 이제 해제권의 발생에서 1. 당사자 간의 약정으로 해제권을 발생시킬 수가 있다 정도고 넘겨보시면 564페이지 뭐가 나오냐면 법정 해제권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논점은 계약은 언제 해제하는 거냐면요.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계약을 해제합니다. 그래서 법정 해제 사유는 채무 불이행입니다. 근데 채무 불이행이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 이행지체입니다. 이행지체는 할 수 있어서 안 하는 거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채고를 하고요. 그래도 이행하지 않으면 그때 비로소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가능한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이행지체의 경우에도 채고 없이 바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두 가지를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첫째, 정해진 기한 내 이행해야 되는 정기 행위의 경우에는 채고 없이 바로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다. 두 번째, 상대방이 불이행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도 안 하겠다는 놈에게 굳이 채고할 필요는 없으므로 채고 없이 바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행 불능은 할 수 없어서 못하는 거고요. 할 수 없어서 못하는 것이니까 굳이 뭐 할 필요 없죠? 채고할 필요 없이 바로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고요. 세 번째, 하긴 했는데 완전하지 않아요. 불완정 이행의 경우에는 둘로 나뉩니다. 지금은 불완정하지만 추후에 완성이 가능하다면 채고를 해야 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추후에 완성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행 불능과 마찬가지로 채고 없이 바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자, 이런 세 가지 사유가 있어서 계약을 해지하게 되면 효과입니다. 계약은 소급해서 처음으로 돌아가서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소급해서 무효가 되니까 일반적 무효와 마찬가지로 해지의 경우에도 이행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고요. 이행한 것이 있다면 원상 회복을 해줘야 되는데 원상 회복해서 항상 조심할 것은 금전의 경우에는 이자를 붙입니다. 다시 말하면 금전의 경우에는 원상 회복하면서 이자를 붙이는 것은 해제만 그래요. 취소도 안 그렇고 무효도 않고 뭐만요? 해제의 경우에만 돌려줘야 될 돈이 금전이면 뭘 붙이죠? 이자를 붙이고요. 그 다음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는데 요 손해배상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얘만 뭐였죠? 어디 갔나요? 얘만 실례. 나머지는 손해배상은 다 뭐예요? 이행이익 배상이니까 원칙적으로 이행이익이 손해배상이 된다는 거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소급해서 무효가 되니까 제3자 보호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요 제3자가 해제의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해제 전에 이해관계를 가졌다면 제3자는 선이든 악이든 묻지 않고 보호가 되고요. 해제 후에 이해관계를 가진 경우에는 이때는 선이어만 보호가 되고 악이면 보호되지 않는다는 것까지 간단하게 정리하면 해제는 끝입니다. 이 정도만 정리하시면 되겠죠. 간단하게. 교재가 좀 자세히 나는데 한번 쭉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571페이지 오시면 뭐가 나오냐면 계약의 해지가 나오는데 개념만 계약 해지란 임대차 같은 계속적 계약을 장래항하여 그 효과를 소멸시키는 것을 우리가 해지라고 한다 정도고 넘기셔가지고 572페이지 오시면 해지의 효과가 나오는데 해지는 소급하지 않습니다. 장래항하여 그 효과를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따라서 원상회복 문제는 발생하지 않고요. 3번 청산해줄 의무는 발생하고 4번 손해가 발생한다면 손해배상은 뭐 할 수 있죠?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 학위 문제입니다. 올해 작년도 문제죠. 올해 문제. 벌써 작년도 문제네, 그죠? 매매 계약의 법정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계약 해제는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는 말은 해제하고 나서 또다시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니까 맞는 지문이고요. 2번 해제권자의 과실로 계약 목적물 현전이 훼손된 경우에는 해제권이 소멸된다는 지문도 맞아요. 자, 왜 그러냐면 해제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뭘 해야 되냐면은 원상 회복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해제권자 스스로가 원상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를 자초했다면 그때는 해제권이 뭐하게 되죠? 소멸되기 때문에 2번은 맞는 질문이고요. 3번 계약에 기하여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마쳐진 토지를 압류하고 그 등기까지 마친 자에 대하여는 해제 소급표로 대항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 사람 뭐죠? 제3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4번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후에도 매수인은 착오를 이루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고 착오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따로 좀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답은 뭐죠? 5번입니다. 만약 계약이 합의 해제된 경우 민법상 해제 효과에 따른 제3자 보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질문은 X입니다. 다시 말하면 채무 불이행을 위로 해제라든 합의 해제라든 약정 해제라든 누구는 보호되어야 됩니까? 제3자는 보호되기 때문에 답은 뭐죠? 5번이 되는 거죠. 자, 우측에 이제 매매가 나오죠. 의 보시고 성질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넘겨보시면 574페이지, 575페이지는 안 보셔도 되고 576페이지 오시면 계약금이 나옵니다. 계약금. 일단 요 계약금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보면 계약금이 수수가 되면요. 우리 민법은 그 계약금은 해약금으로서 추정을 합니다. 따라서 계약금은 해약금입니다. 그래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금전이고요. 내용은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하면 돼요. 준 사람은 포기하고 일반적으로 매수인이겠죠. 받은 사람은 2배 배액을 상환함으로써 계약금을 위한 해제가 가능합니다. 첫째 주의하실 점은 요 계약금에 의한 해제는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 판례가 이행 착수 전까지만 할 수 있다는 입장이고요. 이행 착수 시기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뭐로 이해하냐면 중도금 지급 시로 이해합니다. 따라서 중도금이 이미 지급됐다면
계약금을 이유로 계약을 뭐 할 수는 없어요? 해지할 수는 없고, 중도금이 지급되기 전까지만 계약금을 이유로 해지할 수 있고요. 해제가 되면 이 계약이 소급해서 무효가 된다는 점은 일반적 해제와 마찬가지인데, 문제는 아직 이행 착수 전, 이행하기 전이기 때문에 원상 회복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또 아까 우리가 해제에서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채무불이행이었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해약금에 의한 해제는 채무불이행이 아닙니다. 별도로 손해배상은 뭐 할 수 없냐면 청구할 수가 없다는 것까지 기억하시면 끝입니다. 이 정도는 좀 꼭 정리하셨으면 좋겠어요. 끝이죠. 그 다음에 577 해가지고 한 장을 넘겨보시면 578페이지에 매도인의 뭐가 나오냐면 담보책임이 나와요. 일단 매매에서는 두 가지입니다. 계약금의 요 내용하고 그 다음에 담보책임에서 출제가 되는데, 요 담보책임은 579, 580, 581, 582, 584까지 쭉 내용이 나오고요. 양이 많죠. 그래서 585페이지에 박스로 뭐가 되어 있냐면 정리가 되어 있죠. 그죠? 정리가 되어 있는데 이 박스가 뭐가 잘못됐네. 제 책만 그러나? 그 박스를 정리가 되어 있는데, 일단 박스는 잘못된 건 없고요. 그 박스에 그 권리의 하자하고 물건의 하자가 있잖아요. 두 가지 경계가 없죠. 경계가 어디냐면 특정물 하자 있죠. 그 특정물 하자 위로 이 경계로 금을 하나 그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지금 여기 이렇게 물건의, 이게 왜 없었는지, 물건의 하자하고 특정물 하자 종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물건의 하자가 두 가지입니다. 특정물 하자와 종류물 하자. 거기 하나만 선을 그으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요 표를 좀 외울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표 자체도 좀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거 꼭 기억해야 될 것만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일단 매도인의 담보 책임에서 첫 번째 기억할 것은 매도인에게 아무런 고의도 과실도 요구하지 않는 무과실 책임이다. 이거 첫 번째 하나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두 번째 기억할 것은 뭐냐면 악의 매수인이 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매수인이 알면서 샀는데도 불구하고 매도인에게 담보 책임 물을 수 있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첫째, 전부 타인의 권리인 경우에 악의 매수인은 해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일부 타인의 권리인 경우에 악의 매수인도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저당권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었고요. 이 저당권 전세권이 실행이 되는 바람에 권리를 취득할 수 없거나 상실하게 된 경우에는 악의 매수인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요 세 가지입니다. 요건 아주 확실하게 외우셔야 되겠죠. 악의 매수인은 뭘 할 수 있죠? 첫째, 전부 타인의 권리인 경우에 계약의 해제. 두 번째, 일부 타인의 권리인 경우에 대금감액 청구. 세 번째, 저당권 전세권의 실행으로 권리를 취득할 수 없는 경우에 해제와 손해배상은 누구도요? 악의 매수인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담보 책임에 대해서는 이것만 기억하시면 충분해요. 첫째, 매도인 입장에서 뭐죠? 무과실 책임이다. 두 번째, 악의 매수인이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전부 타인의 권리인 경우에 해제와 일부 타인의 권리인 경우에
대금 감액 청구와 저당권 전세권의 실행으로 인한 해제와 손해배상은 악의 매수인도 할 수가 있습니다. 끝입니다. 여기 이 정도입니다. 그죠? 589페이지 오시면 올해 문제가 나와 있죠. 589페이지. 기본 확인 문제죠. 매매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건데 3번을 보시면 타인 권리의 매매에서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경우죠. 그럼 이게 뭐냐면 전부 타인의 권리인 경우잖아요. 그럼 전부 타인의 권리면 악의 매수인도 계약을 뭐 할 수 있어요? 해지할 수가 있으므로 악의 매수인의 매매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1번 지문은 X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주택관리사 시험에서는 요 매매에서는 답이 항상 여기서 결정이 돼요. 요거. 그래서 요 꼭 반드시 숙지해 두셔야 됩니다. 나머지 지문들인데 1번 매매 예약의 완결권은 형성권입니다. 2번 매매 계약에 관한 비용은 다른 약적이 없으면 당사자 상방이 균분해서 부담하고요. 4번 매매 목적물이 인도되지 않았더라도 매수인이 대금을 완납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시점 이후에 과세는 매수인을 기속한다. 이것도 맞는 질문인데 이런 문제입니다. 전에 한번 했던 것 같은데 매매 계약 후 인도 전에는 매도인이 과세를 갖고요. 인도 후에는 매수인이 과세를 수취하게 되는데 다만 인도 전에 대금 지급을 완납하면 그때는 매수인이 과세를 갖는다.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5번 매매 당사자 일방에 대한 의무 이행 기한이 있는 때는 상대방은 의무 이행에 대하여 동일한 기한이 있는 거 추정한다는 질문은 맞는 질문입니다. 자, 한 장을 넘겨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임대차가 나옵니다. 일단 요 임대차에 관해서 주의하실 점은 절대로 뭘 생각하시면 안 되냐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 생각도 하시면 안 되고요. 일단 의의는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임차인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계약을 우리가 임대차라고 하고요. 성질에서 A, 임대차의 목적물은 물건이라는 점, 그 다음에 B번에서 일반적인 내용이 나오고요. C번 반드시 차임을 지급하기로 해야 된다는 점이죠. 왜냐하면 임대차는 유상이고 사용대차는 무상이거든요. 그래서 임대차와 사용대차 구별되기 위해서 반드시 차임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필요하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이번 부동산 임차권에 강하라는 말이 나오는데 오른쪽에 보시면 1. 대항력이 강합니다. 원칙부터입니다. 임차권은 물권이 아니라 채권이기 때문에 대항력이 없습니다. 다만 제3자에게 임차권자가 대항하려면 등기를 해야 합니다. 끝이고요. 2번 방해 배제가 나오는데 임차권은 물권이 아니라 채권이므로 임차권에 기한 방해 배제 청구권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등기 등을 해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에게는 방해 배제권을 인정한다는 것이 통설의 입장이고요. 2번, 3번 처분 가능성에 가지고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지만 처분할 수 있다는 거 좀 주의하시고 4번 임차권은 최단 기간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도 일단 조심하셔야 됩니다. 넘겨보시면 임대차에 성립해가지고 당사자의 합의로 성립한다. 왜냐하면 임차권은 낙성계약이니까요. 목적물은 물건이다. 그 다음에 존속기간에서 1. 최장기간이 제한인데 최장기간은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영구 무한으로도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고 2번 최단기간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최단기간을 보장하지 않는데 일단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3번 기간을 연장해 가지고 갱신할 수 있다. 단기 임대차의 개념이 나와 있는데 이거는 몰라도 상관이 없고요. 그 다음 우측에 토지 임차인의 갱신 청구권은 지상권과 같은 건데 한꺼번에 정리해 드릴 겁니다. 그 다음 우측 하단에 보시면 이제 중요한 게 나오죠. 2번 기간에 약정이 없는 경우가 나와요. 일단 임대차는
차단 기간을 보장하지 않으므로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존속 기간을 약정하지 않았다면 언제든지 자유롭게 해지 통고할 수 있고요. 임대인이 하면 6개월, 임차인이 하면 1월 지나면 임차권이 뭐가 됩니까? 소멸됩니다. 다시 한번요. 임대차는 차단 기간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존속 기간을 약정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자유롭게 해지 통고할 수가 있고요. 임대인이 해지 통고라면 6개월, 임차인이 해지 통고라면 1월 지나면 임차권이 소멸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임대차에 효력해서 1. 임대인은 적극적으로 임차인이 사용 수익하게 해줄 의무가 있기 때문에 1. 목적물을 인도해 줄 의무가 있고요. 또 고장난 것이 있다면 그것을 수선해 줄 의무가 있고요. 3번 또 누가 방해한다면 그러한 방해를 적극적으로 제거해 줄 의무가 있고요. 4번 유상계약이므로 담보 책임도 부담합니다. 그 다음 우측에 1번 임차인의 권리에서 1번 임차권에서 가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는데 멋대로 사용 수익하는 것은 아니고요. 용도에 쫓아 사용 수익을 해야 된다는 점 하나만 주의하시면 되고 나번 또 나와 있죠. 임차권은 물권이 아니라 채권이기 때문에 뭐가 없죠? 대항력이 없습니다. 다만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뭘 청구해야 되죠? 등기를 청구해야 되고요. 2번 비용 상한 청구권 해가지고 일단 임차인은 필요비도 유익비도 다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넘겨보시면 제척기간 해가지고 이러한 필요비 유익비에 대한 행사기간에 제한이 있는데 임대인에게 목적물을 반환한 날로부터 6개월 동안 행사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4번 이러한 필요비 유익비에 대해서 임차인이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는 것도 좀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하나 조심할 것은 임대차에 관한 민법 규정은 대부분이 강행 규정입니다. 따라서 특약으로서 임대차에 관한 민법 규정을 배제할 수 없는데 요 필요비 유익비에 관한 비용 상한 청구권에 관한 민법 규정만은 임의 규정이다. 따라서 특약으로 뭐 할 수 있죠? 배제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민법에 공통된 건데요. 비용 상한 청구권에 관한 민법 규정만은 다 뭐죠? 임의 규정이고 특약으로서 배제할 수 있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라본에서 임차인의 매수 청구권이 나오고 여기서 좀 정리를 좀 해봐야 됩니다. 자 일단 첫 번째 토지 임대차부터 생각을 해보면 일단 토지 임대차에 대해서는 지상권에 관한 민법 규정이 준용이 됩니다. 따라서 토지 임대차가 존속 기간이 만료됐다는 사유로 소멸하면요.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한 번 더 하자 갱신을 청구할 수가 있고요. 그 갱신 청구에 대해서 임차인이 거부당하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매금을 사라는 의미에서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지상권하고 똑같습니다. 달라지는 것은 뭐냐면 토지 임대차 경우에 존속 기간에 약정이 없어서 임대인의 해지 통고로 소멸한 경우에도 지상물 매수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이때는 임대인이 나가라고 해서 지상물 매수를 청구하는 거니까 굳이 갱신 청구할 필요 없이 바로 지상물 매수를 청구하게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건물 등의 임차인입니다. 이 건물 등의 임대차에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임차인이 건물을 거주하면서 뭔가를 부속을 시켰어요. 그럼 부속시킨 것은 일단 원칙에 따라서 부합을 하게 되고요.
만약에 부합이 됐다면 그때는 뭐로 가냐면 유익비 상한 청구권 문제로 가게 되고요. 주의하실 것은 유익비 상한 청구권에 관한 민법 규정은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특약으로서 뭐 할 수 있냐면 배제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부속시킨 것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다는 이유로 부합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때는 아직도 임차인 소유이기 때문에 내 건데 사라는 의미에서 뭘 청구할 수 있냐면 부속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고요. 일단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형성권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거부하지 못한다. 물론 이것도 형성권이죠. 또 강행 규정입니다. 특약으로서 뭐 할 수 없냐면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항상 조심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공부 수험생분들은 뭔가를 부속시켰다, 결합됐다 그러면 용어 때문에 바로 뭐로 오냐면 부속물 매수 청구권으로 오시게 되는데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 인정이 되려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다는 이유로 뭐가 되지 않아야 돼요? 부합되지 않아야 돼요. 만약에 원칙에 따라서 부합이 됐다면 그때는 뭐로 갑니까? 유익비 상한 청구권 문제로 오고 되고요. 부속물 매수 청구권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 항상 조심하셔야 되고 물론 작년에도 여기서 시험 문제 나왔지만 매번 여기서 시험 문제 잘 내고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문제가 나와 있죠. 임차인의 부속물 매수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는 뭘 말하냐면요. 여간방에서 하룻밤 자는 거를 말합니다. 당연히 부속물 매수 청구 인정되지 않을 거고요. 2번 임대차 계약이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해지됐다면 쫓겨나는 경우니까 부속물 매수 청구권 인정되지 않을 것이고요. 3번 임차인이 부속물 매수 청구권을 적법하게 행사하게 되면 형성권이기 때문에 행사 즉시 쌍방 간에 뭐가요? 매매 계약이 성립되게 되고요. 물론 매매 계약은 뭐죠? 쌍무 계약이고 쌍방의 의무는 동시 이행 관계이므로 임차인은 임대인이 매도 대금을 지급할 때까지 부속물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는 지문도 맞는 지문이고요. 4번 오로지 임차인의 특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부수된 물건이라면 분리해서 가져가야 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부속물 매수청으로 대상되지는 않고요. 5번 건물 임차인이 자신의 비용으로 증축한 부분입니다. 이거는 별말 없으면 원칙적으로 부합합니다. 부합을 하게 되고 따라서 뭘로 가게 되냐면 유익비 상한 청구권에 관한 문제로 가고요. 유익비 상한 청구권에 관한 민법 규정은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특약으로서 뭐 할 수 있냐면 배제할 수 있으므로 증축한 부분을 임대인 소유로 기속시키기로 약정하는 계약은 유효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는 강행 규정에 반하여 무효이므로 임차인의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 인정된다는 질문은 뭐가 되죠? X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부속물 매수 청구권 올라면 전제로 뭐가 깔려 있어야 됩니까? 부합되지 않았다는 것을 깔고 와야 되므로 답은 뭐죠? 5번이 되는 거죠. 넘기시면 임차인의 의무가 나오는데 이 의무부터는 좀 쉬었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